3교시는 이제 주택 용어 볼 거예요. 주택 용어 볼 건데, 이제 다음 주 구정이잖아요. 구정이고, 이제 진짜 을사년이 와요. 아직은 을사년이 아니었죠. 갑진이었죠. 이제 진짜 을사년이 와요. 을사년이 오고, 원래 을사년은 원래 역사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가 많았던 해이기도 해요. 을사년스럽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사, 푸른뱀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그 징크스를 한번 깨보자고요. 아시겠죠? 좀 좋은 일이 많고, 을사의 뱀처럼 좀 지혜로 하게 해봅시다. 아시겠죠? 설에, 이제 구정에 이제 잘 다녀오시고요. 가가지고 그거 해야 돼요. 친정이, 시댁이, 아파트인지, 연립주택인지, 다세대 가구인지, 다가구 주택인지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아파트. 왜? 5층 이상이니까. 됐죠? 그거 하셔야 돼. 아시겠죠? 한시도, 촌극의 시간도 학교랑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주택의 용어 시작합니다. 단독주택 4가지예요. 단, 다다, 공입니다. 공관 사시는 분 없죠? 외국에서 오신 분도 없죠? 고위 임원 없으시죠? 공관 안 됐고, 우리는 다중주택과 다가구를 구분할 겁니다. 단독주택은 단, 다다공이었습니다. 공동주택은 어디에? 연세대 기숙사였습니다. 자, 올해는 기숙사에 하나만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더 촉이 오면 나중에 또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쉬우니까 좀 빨리 갈게요. 자, 단독주택은 됐습니다. 한 세대에 한 가구 사는 겁니다. 다중주택은 여기에 써주세요. 누가 사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특징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다중주택에 누가 살아요? 학생 또는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나 봐봐. 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잘 보세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누가 산다고? 직장에 산다고. 요 분이 퇴근하고 집에 갔어. 근데 밥은 내 방에서 해 먹을 수 있는데 씻는 거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잘 보세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것은 실별로 내 방에서 씻는 거는 되지만, 됐죠? 밥 해 먹는 것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감 잡았죠, 이제? 다중주택에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씻는 건 내 방에서 씻을 수 있어. 밥 해 먹는 거는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당연한 거겠지. 씻는 거를 저기서 하면 이렇게 옷 들고 가야 되잖아. 속옷 들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밥 해 먹는 거는 내가 추리닝 입고 가서 해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공용 부엌 가서요. 그 뜻이에요. 요거 특징 잘 구분하시고요. 언제나 요거는 중요하죠. 중요한 건 별표.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 바닥 면적이에요. 와, 미치겠다. 건축 면적 아니다. 대지 면적 아니다. 무슨 면적?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다. 됐죠? 자, 그리고 저 보세요. 아까 제가 평수 3.3 잘 기억하라 말씀드렸죠? 원래는 200평이었어요. 곱하기 3.3을 해서 표현을 바꾼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600 이렇게 나와요. 600.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그러니까는 요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맞춘 거예요. 저한테 들으시고 200평인데 600 같은 소리 하네. 3.3이잖아. 맞췄는데 이게 600이면 시험 치다가 잘 안 보인다고.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층수로 치면 층이 몇 개층? 3개층. 3층과 3개층. 구분하셔야 돼요. 너 몇 층 살아? 3층 살아. 너네 집 건물 몇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3개층. 작년 시험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던 질문이에요. 다세대 주택 난리 났었어요. 아시죠? 제가 얘기했는데 몇 층 살아? 3층. 몇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3개층. 저는 4층 살아요. 그래서 했었단 말이야. 너 몇 층 살아? 4층. 건물 몇 개 층? 4개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1층은 필로티 구조고 5층까지 있어요. 필로티 빼는 거지. 2, 3, 4, 5, 4개층. 아시겠죠? 자,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 조례를 보는
최소 면적 창문이 있어야 된다. 다중주택은 누가 사는지, 특징이 무엇인지 3계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이에요. 기본 들으신 분들은 아셔야 돼요.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다가구 주택이죠. 19세대 이하. 맞죠? 다가구 주택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몇 개층? 3계층.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공간은 고위공직자 사는 거예요. 끝. 자, 공동주택이에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서 갔어요. 갔는데 402호래. 우리 집 탑층이래. 아파트 아니죠? 기다리는 너의 연립주택이거나 다세대주택이겠죠? 그럼 물어봐야 되겠죠?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넘니? 물어봐야 되겠죠? 넘는데 기다리는 너의 연립주택.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 아파트 몇 층? 5층 이상인 주택. 연립은 잘 보세요. 연립은 함께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연립이라는 말 자체가 연속적으로 묶여서 서 있다. 바닥 면적이 커야 되겠지. 660m 초과. 초. 연말 아니고 뭐? 연초. 연말에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연초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연립은 초과. 아시겠죠? 층수 몇 개층? 4계층 이하인 주택. 35의 기출문제죠.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문제. 저한테 들으셨다면 4계층. 제가 뭐라 그랬어요? 4층 찍으신 분들. 제가 4층 산다고요. 건물은 몇 개층? 4계층.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기숙사는 두 가지예요. 일반 기숙사에다가 누구라고 쓰시고 장소도 알아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중주택에서 누가 살았어요? 학생 또는 직장인. 기숙사, 특히나 일반 기숙사에서는 누가 살아요? 학생이나 종업원분들 산다고요. 어디에 살아요? 학교나 공장에 계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한 개동에 밥 해 먹는 게 50% 이상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숙사가 30세대예요. 30실이에요. 밥 해 먹는 몇 세대? 15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가 얼마? 전체의 50% 이상.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얘는 다중주택하고 비교해서 공부해야 돼요. 다중주택은 누구? 학생과 직장인. 일반 기숙사는 누구? 학생과 종업원. 아시겠죠?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까지? 장소까지 나오면 기숙사다. 됐죠? 자, 임대형 기숙사. 임대형 기숙사예요. 몇 실 이상? 20실 이상. 됐죠? 이게 왜 안 어렵냐면 다가구 주택 몇 세대 이하였어요? 다가구 주택 몇 세대? 19세대 이하였죠? 19 다음은 얼마예요? 2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임대형 기숙사, 너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가지고 임대형 기숙사를 운영하면은 최소한 20개 이상은 해라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19 다음 얼마? 20. 요거 숫자 바꿔낼 거예요. 이거 18실 낼 거예요. 18은 시장론 가야 등장하는 거예요. 맞죠? 요거 듣고 웃으시는 분들은 안다는 얘기지.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연립은 바닥 면적 합계가 660초가. 연초 4계층 이하. 다중주택 누가 사니? 학생과 직장인.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서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다. 욕실은 있지만 무섭다. 취사시설은 없을 수도 있다. 됐죠? 660 이하 3계층 이하. 됐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층수가 4층인 한계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몇 개층이에요? 4개층이죠.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쓰며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네요. 뭐다? 다세대 주택. 이렇게 문제를 꼬아서 나올 수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35회
기출에 대한 함정이었죠. 이의신청까지 끝까지 갔던 문제. 이의신청 할 만한 거 없었습니다. 다 세대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몇 개층? 4개층 이하다.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넘어오세요. 주택의 용어 주택법으로 넘어오면 단독주택에서 공간이 없어지고요. 기숙사가 사라집니다. 교수님 무슨 차이예요? 위에 거는 건축법 시행령에 나온 얘기예요. 밑에 거는 주택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밑에는 주택법에서 나온 얘기다. 맞죠? 우리 공법 가면은 국계법, 맞죠?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뭐다?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쪽 보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체크.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 됐어요? 우리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영화 300 알아요? 스파르타 하는 거. 맞죠? 그분들 어디 산다고? 도시형 생활주택 산다고. 거기 사시다가 페르시랑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문제 이렇게 나와요. 350세대 미만이래. 속상해 죽겠어. 아니죠?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영화 스파르타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영화 300. 그분들 어디 산다고? 도시형 생활주택 산다고. 됐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이고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요거 세 가지 있다.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 3번의 별표. 3번의 별표. 자, 분양가 상한제 가장 쉬운 단어로 설명드리죠. 분양가 상한제가 없다라는 말은 너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 네가 원하는 가격에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가가 올라갈 때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건물은 안 짓고 뭐다? 도시형 생활주택 지어서 팔아먹는 거죠. 지가 상승이 심할 때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분양가 상한제 안 받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갈 때 분양가 상한제가 소위 말하는 빡셀 때, 과도하게 규제할 때 그때 도생을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준주택입니다.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뭐다?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됐죠?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 기호단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입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되 생활은 가능하지만 구분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큰 집이 있어요. 큰 집이. 이렇게 큰 집이 있어요. 자, 뭘로 할까요? 평수 잠깐 설명할게요. 평수 잠깐 설명할게요. 평수로. 80평짜리예요. 여러분 더 쉬울 거니까. 그렇죠? 요즘에 이만큼 큰 아파트 잘 팔려요?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리죠? 왜? 예전에는 막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막 집안 어르신들 계셔서 팔렸는데 요즘 잘 안 팔리죠? 자, 그래서 보세요. 세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주는 거야. 쪼개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문 따로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봐봐. 한 세대는 쪼갰죠?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했다. 이랬죠? 원래 하나였는데 두 개 나눴죠? 요거는 뭐에 해당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데 그럼 여기 살 수 있죠? 여기 살 수 있죠? 그래서 봐봐. 생활은 가능하지만 이거는 구분 소유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원래 한 세대였는데 그걸 쪼개서 최근에 이제 핵가족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생활은 가능하고 구분 소유는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스파르타. 맞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 있다. 준주택은 주택 외인데 살 수 있다.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 복지주택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내부를 쪼갠 거다. 생활은 가능하고 구분 소유할 수는 없다. 체크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택 용어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부동의 속성과 특성 넘어가죠. 여기는 더 쉬워. 자, 이쪽 보세요. 특성 두 가지죠. 부동의 특성 두 가지예요. 무슨 특성과 무슨 특성? 자, 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둘 중에 뭐가 중요해요? 자연적 특성이 더 중요하다. 자연적 특성 몇 가지? 5가지. 첫 번째마다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끝. 됐죠? 인문적 특성은 두 가지만, 총 4가지,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마다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안 쓰셔도 밑에 있어요, 다. 여러분한테 안 보여주고 복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있어요. 됐죠? 토지 특성, 자연, 인문. 자연 몇 가지? 5가지. 인문 몇 가지? 4가지인데 위에 것 2가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체크. 움직이지 못하면 부동성, 늘어나지 않으면 부증성,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면 영속성,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 개별성, 옆에 붙어있네요. 인접성.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 합필할 수도 있고 분필할 수도 있네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가변성은 내고선 됐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게 아니고. 잠깐만. 위치 가변성 한번 물어보죠.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된다. 위치의 가변성. 됐죠? 이거 물어보신 분도 있더라고. 교수님,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있습니까?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잖아요. 아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토지 자연 특성. 단골 손님. 이 거의 각설이 수준이에요. 작년에 오고 또 와요. 안 죽어. 죽지도 않고 또 와요. 내가 볼 때 거의 각설이 수준이야. 매년 물어봐요. 쉬질 않아. 6, 7, 8, 9, 10, 1, 2, 3, 4, 5. 와. 계속 물어봐요. 토지의 자연 특성. 각설이라니까, 내가 볼 때 각설이. 대단하신 분들, 생명이 즐기신 분들. 존경합니다.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게 아니라, 죄송해요.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게 강한 사람이죠. 맞춰야 돼요. 자, 부동성.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동시킬 수 없다. 어려운 거니까 국지화 시킨다. 라는 거는 체크. 외부 효과의 발생 근거가 된다는 말 체크. 임장 활동해야 된다. 임장이 뭐예요? 시장에 직접 가는 거예요. 됐죠? 토지는 이동하지 않으므로 제도적으로 규제하기가 용이하고 지역적 시장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상이한 규제로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결혼했으면 얘기했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이 있다고. 저 시골에 재산세 12,750원 서울에 갖고 오고 싶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 안 된다? 부동성 때문에. 됐죠? 잘 먹고 잘 살아라. 12,750원 안 팔려요. 됐죠?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두 번째, 영속성. 영원히 존재하는 속성. 맞죠? 할아버지가 준 땅, 영속성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됐죠? 토지는 사용이나 시간 경과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가 없다는 말이지 경제적 감가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요건 체크해주셔야 돼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데요. 지금은 쓸모가 없죠. 놀리고 있죠. 됐죠? 그때만 하더라도 거기 그 농사 짓고 막 이래서 되게 좋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리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는데 경제적으로는 감가가 있잖아.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적어보세요. 물리적 감가 상각을 적용을 배제시키고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시킨다.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니은의 별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영원히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만드는 거에 대한 이론이 안 먹힌다는 소리 아시겠죠?
됐죠? 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의 분리가 가능하다. 소유이익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이익이죠. 매매 차익이죠. 이용이익은 임대차 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땅 아버님 지인분이 열심히 잘 쓰고 계세요. 무상으로 제가 그냥 쓰시고 계세요. 소유는 내 건데 이용은 다른 사람이 하죠. 세금은 제가 내요. 12,750원. 재산세만큼만 좀 줘봐요. 농담이에요. 12,750원. 내면서 되게 이게 뭐지? 말하면서 냈었어요. 이거 왜요? 그러니까는 그 땅이래요, 아버님이. 왜 떼는 거예요? 그 땅이래요. 시골은 그 땅. 할아버지 고마워요. 강남에 좀 사시지. 됐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같이 보존력이 우수해요. 보존력이 아주 우수해요. 그 땅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투자로서 선호되며 투기심리의 요인이 된다. 가치 개념의 근거가 됩니다. 내용 연수가 무한하므로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수익 환원법의 근거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봐봐. 수익 환원법의 근거가 된대요. 왜요?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있으니까. 이해되죠? 이제 수업 한 바퀴 듣고 나니까 이게 되게 편해지죠, 지금. 수익 환원법은 앞으로 돈 벌 거 지금 얼만데 가치 매기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열심히 하세요. 장기적으로 잘 배려해 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운영 과정에서 얻는 소득 이득과 처분 과정에서 얻는 자본 이득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자, 여기서 퀴즈. 운영 과정 속에서 얻는 현금 흐름이 있어요. 무슨 현금 흐름?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 무슨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 됐죠? 처분 과정에서는 자본 이득이 있어요. 무슨 현금 흐름? 매각 현금 흐름. 됐죠? 우리 이거를 지분 복귀액이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매각 현금 흐름 몇 단계? 7단계. 매매 순미 세자세. 영업 현금 흐름 몇 단계? 10단계.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 아시겠죠? 좋습니다.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됐죠? 대칭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부증성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생산비를 집어넣어도 물리적으로 절대량은 증가되지 않는다. 공유수면 매립이나 산지계가 하는 것은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이다.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부증성의 예외는 없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부증성 예외는 없다. 물리적 공급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경제적 공급은 돼요? 안 돼요? 된다. 맞죠? 새만금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다. 그거를 간척지를 택지로 바꿔서 용도적 공급은 한 거 맞다. 됐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요한 거고, 봐봐.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자, 요 이야기를 왜 하는지 봅시다. 영속성에서는 뭐가 안 됐냐? 재생산 이론이 안 됐어요. 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맞죠? 근데 부증성에서는 뭐가 안 된다고요? 생산비 법칙을 쓰지 않는다고요. 왜?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이거 바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영속성은 영원히 존재하니까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부증성은 늘어나지 않으니까는 생산비가 법칙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생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리적 공급 공급선은 수직. 왜? 양변화 없으니까. 됐죠? 토지의 희소성의 근거가 되며 용도의 다양성과 함께 최유효용의 필요 근거가 된다. 최유효용 뭐다? 최고 최선의 이용을 하여라 라는 겁니다.
감정평가의 전제가 되지만 감정평가의 규칙에는 정의되지 않습니다라고까지 하시면 완벽. 됐죠? 이건 뒤에 가서 하셔도 돼요. 수요 공급의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입지 경쟁 발생 원인이 된다. 당연하죠. 지가 상승을 유발시키고 지가를 올린다. 공개념 도입의 근거가 된다. 끝. 자, 개별성입니다. 같은 땅 있다 없다? 같은 땅 없다. 그렇죠? 물리치면서 대체할 수 없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층, 똑같은 평수, 똑같은 구조여도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오갑니다. 아시겠죠?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우리 집 아파트 이게 한 2시쯤 되면 햇볕이 끝까지 들어와. 그래서 막 더워 죽어.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그리고 햇볕이 아예 안 들어오는 아파트 있어요. 추워 죽어. 맞죠? 그래서 어떤 집들은 막 커튼을 활용 쳐놓고요. 어떤 집들은 보일러 계속 돼요. 그것도 역시나 일물일가 법칙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층이지만은 남향이냐, 북향이냐, 동향이냐, 상황에 따라서 집값이 다 달라요. 1층이 싸요, 비싸요? 좀 싸죠. 그렇죠. 근데 또 아이 있는 집들한테는 1층이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애 막 뛰어놀고 싶은데 맨날 엄마 입장에서는 막 뛰지 마 하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층 사가지고 야 마음껏 뛰어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것처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뭐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일반에 대한 가치 추계가 곤란하므로 전문가가 필요하다. 감정평가사 등장해야 된다. 왜? 각각 다 다르니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쭉쭉 넘어오시고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되니까 감정평가할 때 개별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동산마다 차이가 있으니까는 표준지 선정은 곤란해요. 비교도 곤란해요. 공통이 없다. 리을에 체크하시고 3B, 3B 하시면 3B.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생기는 3B. 됐죠? 거래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품 표준화 된다 안 된다? 표준화 안 된다. 햄버거야 뭐야. 표준화 안 되지, 그렇죠? 프랜차이즈가 없어요, 그죠? 시장 조직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그래서 3B 거래의 비공개, 상품의 비표준, 시장의 비조직. 아시겠죠? 됐어요? 팔아먹고 얼마에 팔았다 동네방에 떠들면 안 돼요. 아시겠죠? 똑같은 물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좋은 물건 가지고 있으면은 협회에서 동조하세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라고 해야 되겠죠. 좋은 손님 있으면 괜찮아요 라고 해야 되겠죠. 조직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이 어렵고 비용이나 거래 비용이나 정보 수집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 보는 사람들은 맨날 바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 갔다가 내일은 저기 갔다가 기름값 들고 밥 사 먹어야 되고, 그렇죠? 정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직접 가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보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아시죠? 부지런해야 돼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정말 부지런해요, 여러분들. 막 새벽같이 가요, 막. 새벽 4시에 막 가고 막 그래요, 막. 오픈하기 전에 봐야 돼, 말하면서 막. 왜냐하면 일부 못 보게 하는 데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또 잡혀갈 수 있어요. 빨리 가가지고 보고 얼른 나오는 거지. 왜냐면 출근하면 이렇게 통제하니까. 이렇게 얼른 봐가지고 계속. 여기까지. 잡혀갈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강의예요. 아시겠죠? 자, 인접성.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었으니까는 경계 문제,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이렇게 하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중요한 거 없어. 자, 인문적 특성이에요. 2가지만 볼게요. 용도의 다양성.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다.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걸 체크.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 최고, 최선의 이용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용도는 다양하지만 잘 써먹어라. 그 뜻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병합 분할의 가능성. 요거 체크. 요거 왜 체크하냐면 요거예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는 기능, 최유효 이용을 지원해주는 기능을 이야기한다. 합병해서 증가 감가, 쪼개서 증가 감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됐습니다. 쭉 넘어오시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건물 특성도 시험 안 나옵니다. 속성. 부동산의 속성 중에서 뭐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요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요게 중요합니다.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자연으로 부동산 요건 됐어. 뭐 저절로 생성된 거다. 알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시장론 가시면 알게 되겠지만 토지 임대료를 받는 것이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로 되게 싸운 거예요. 왜? 땅에 주인이 있냐는 거죠. 땅을 주인이 있다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창조자가 있어야 그거에 대한 만든 사람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땅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대 논쟁을 계속한 거예요. 몇백 년 동안. 그래서 잠깐 하면 리카도의 차익지대는 지대를 불로소도 본 거고요. 마르크스, 정말 위대한 경제학자예요. 지대는 생산비에 포함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거는 자연이 만든 거죠. 이제 보세요. 자, 잠깐 보고 넘어가죠, 뭐. 자연에서 부동산. 인간이 만든 거 아니죠? 저절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게 정당하냐고 계속 싸운 거예요. 아니, 창조한 사람이 있어야 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다? 임대료 받으려면 토지 임대료가 정당하냐 그 얘기인 거예요. 잡다한 지식 잠깐. 마샬 나오자, 마샬. 위치. 그런 겁니다. 이거 넘어가 주시고요. 됐어요. 자, 공간으로의 부동산. 이건 알아야 되죠. 아까 했어. 자, 아까 했어요. 이쪽 와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 민법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표, 지하, 공중권, 상하에 미친다. 정확하게 안 정해줘서 내가 미치겠다. 아시겠죠? 너도 미치고 나도 미친다. 사실 민법에서 지표에서 30m까지만 너네 집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깔끔해요. 땅으로 30m까지다 하고 얘기하면 깔끔해요. 근데 그게 없어. 권리가 상하에 미친다라고 얘기하니까 맨날 논쟁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미치는데? 나도 미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미쳐 나도 미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부동산 가격은 수평, 공중, 지중 공간이다. 세 가지예요. 자, 근데 이쪽 와보세요. 봐봐. 이 법 때문에 그래. 민법 212조. 둘 하나 둘. 보세요.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나도 미치겠다. 몇 밀까지 미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도 미치겠다. 됐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리에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와보세요. 자, 지표입니다. 지표. 자, 지표권에 세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다? 건축. 두 번째는 경작. 세 번째는 용수. 끝. 그래서 수평 공간을 타인을 배척하고 나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죠? 자, 보세요. 물을 이용하는 용수권, 건축하는 건축권, 작물을 심는 경작권을 이야기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대표 요거 세 가지예요. 됐죠? 쭉 넘어오세요. 요거 우리 아까 했잖아요. 그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용수권 이야기하고 두 가지예요. 유역과 선용. 유역은 골고루, 선용은 먼저 온 사람. 체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TV 보다 보면 이렇게 막 아프리카에서 되게 막 애기들이 막 물통 메고 막 새벽에 막 나가죠. 그 지역은 무슨 주의? 선용주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차 앞에 줄 서는 거예요. 물 받으려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무슨 주의? 유역주의. 그렇죠. 가끔 얘기해요. 막 물차 올 때 타본 적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아주 옛날에 그런 데 있었어요. 할아버님한테 막 물어보고 그래요. 줄 섰어요? 줄 섰대. 물차 와가지고 물 받으려고 막 그런 게 있었대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다? 물을 골고루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하권이에요. 지하권. 자, 어머나, 온천이 터졌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어머나, 금강이 나왔어요. 내 거 아니다.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정부의 공익사업인 경우에도 지하철을 뚫을 때에도 맞죠?
한계심도 이내면 보상하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강남에서 핫해요. 강남에 지하철 뚫으려고 하는데 그 지하철 뚫는 깊이가 한계심도를 벗어나는지 위인지를 자꾸 따지면 소동 들어가요. 보상받으려고. 똑똑한 거죠. 아시겠죠? 일단 걸고 보는 거지. 걸리면 돈 받으니까. 아시겠죠? 이런 거 잘 얘기해 주면 대박이죠.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심도 뭐 통상적 이용이 예상되지 않는 깊이라고 얘기해요. 따로 없어요. 보통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40m 정도 보는데 개별 토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못 내는 겁니다. 자, 공중권입니다. 공중권. 요건 쉬워. 하늘에 있는 거죠? 일조권, 조망권, TDR. 용적률 위에 짓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요. 됐죠? 이거 누구 거? 내 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내 건물 앞에 햇볕을 가리는, 조망을 가리는 건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써붙이세요. 일조권을 보장하라! 조망권을 보장하라! 써붙일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런 거죠. 비행기 날아다녀. 휴대폰 써야 돼. 항공권을 보장하라! 정신 차려라! 네 거 아니다! 아시겠죠? 항공권을 무슨 항공권을 보장해? 아시겠죠? 전파권 보장하라! 우리 집 휴대폰 전파 약하다! 아시겠죠? 조용히 있어라! 아시겠죠? 공적 공중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개발 양도제. 요건 제가 그림 그려 설명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1960년대에 펜스테이션을 부시고 MSG,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지었더니 그거에 대한 뭐다? 우리 그리워요 하는 것 때문에 어디에?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한다. 요것만 체크해 주세요. 사적 공중권 활용 방안이고 시장기구를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뭐다? 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규제가 강화돼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미국 가서 맨하탄 가시면은 맨하탄의 스카이라인이 예쁘네 라고 얘기하시고 옆에 분한테 개발권 양도세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 요거 별표 하나 해주세요. 몇 가지? 5가지. 요거에 꽂히셔가지고 30회 초반 때 엄청 내더라고요. 출제위원이 이걸 설명하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하나 정리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는 정책인 겁니다. 개발권, 양도제, 미실시. 나머지는 다 폐지예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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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자, 공안지. 공안지가 뭐예요? 도시 토지로서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해둔 토지. 공안지를 안 내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개발 양도제 방금 했어요.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자, 택지조 상한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기업들이, 돈 많은 기업들이 땅을 무제한으로 사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참을게요. 잡혀가요. 자, 이거 택지 소유에 대한 상한이 있었어요. 기업들론에 택지를 여기까지만 가지고 있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이제 돈 있으면 마음대로 사서 쟁여놔도 돼요. 됐죠? 네 번째, 토초가 이득세. 이거 아까 유휴지에다가 매긴 넣이겠죠? 그러니까 유후 했죠? 바람직하지 않게 놀린 토지에 대한 세금 매긴 거예요. 근데 세금을 이중과세한다고 얘기해서 폐지시킨 거예요. 됐죠? 마지막, 종합토지세. 우리 토지 가지고 있으면은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뭐네요? 종합부동산세. 토지 이미 세금 내죠? 재산세 내죠? 그래서 종합토지세 역시도 폐지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리 원칙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그래서 56페이지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문제는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집에 가서 푸시는데 우리 5분만 쉬었다가 요거 프린트물 아시죠? 5분만 쉬었다가 요거 10분 안에 정리돼요. 아시겠죠? 요거 풀고 가세요. 5분만 쉬었다가 학교론 10분 정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